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세상,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가겠습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약이 판매되는 것을 허용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트럼프가 너무 작다는 상표권은 금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사당 사건 발생 이후 처음 의사당을 방문합니다. 방문보다는 의사당 진출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낸시 펠로시 전 민주당 하원 의장은 의사당 폭동을 주도한 범죄자가 범죄 현장으로 돌아온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은 반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격전지 플로리다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과의 격차가 좁혀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G7 정상회담에 참석 중입니다. UCLA의 최초의 라틴계 총장이 탄생합니다. 학교 기금 모금과 UCLA 병원, 유대계 학생들 보호 등 모든 것을 고려한 UC평의회 만장일치 결정입니다. 남침례교는 오늘 인공수정을 비난하는 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복음주의자가 많은 남침례교인의 상당수가 인공수정을 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일론 머스크의 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보도한 뒤 스페이스X 전 직원 8명이 성희롱과 차별 소송했습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주주들이 560억 달러 본인의 연봉 패키지 딜에 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디즈니랜드에 데려가는데 거의 2,000달러의 빚을 진다는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데요. 판결 우선 간단히나마 이 두 가지를 좀 전해드리고 하나도 또 있는데 제가 미처 정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이제 오늘의 미국이 진행되는 동안에 경제와 연관된 거기 때문에 하면 되고요. 두 가지 가운데서 하나는 미페프리스톤, 이제는 낙태약 전혀 상관없으신 분들도 이름 대강 들으면 아시는 미페프리스톤 낙태약이 미국에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사용을 한다고 하죠. 섞어서 그런데 만약에 이 한 가지가 금지가 될 경우는 또 다른 것으로 이제 다른 형태로 양을 많이 한다던가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 주된 낙태약 미페프리스톤 팔 수 있다 하고 승인을 했습니다. 낙태 반대하는 의사들이 고소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연방대법원에서 판결을 낼 때는 이게 왜 이런 판결인가, 왜 낙태약을 계속 팔아야지 되는가 하는 막 쭉 중요한 긴 설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긴 설명이 없이 판결을 내릴 때는 가장 앞에 내세우는 게 뭐냐면, 그럼 고소를 한 사람들이 뭔가 이 법으로 정부의 조치로 인해서 피해를 봐야지 되는데 무슨 피해를 보지? 낙태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이제 이 점을 무슨 피해를 봤다는, 앞으로도 피해를 본다는 근거가 없다 하는 것으로 식품의약국이 승인을 한 미페프리스톤이라는 이 낙태약을 계속 팔아라. 전과 다름없이 파는 겁니다. 팔 수도 있고 그리고 우편으로도 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방대법원이 낙태에 대해서 사실은 금지에 가까운 그런 판결을 내린 뒤에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그 주들에서 나온 것이 낙태약까지 이런 거잖아요. 식품의약국은 낙태약이 미국에서 하루 이틀 사용된 것도 아니고 굉장히 효율적이고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연방대법원이 본인들이 내린 그 낙태를 금지하는 여기와는 또 조금 차이가 나는 낙태약은 허용을 한다 하는 판결을 오늘 내렸습니다. 10주일까지, 임신 10주일까지 사용이 가능한 거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0군데가 넘는 미국주에서는 이 낙태약도 불법입니다. 낙태를 불법으로 하면서 거기에 이제 이렇게 저렇게 엮어서 낙태금지법에 엮어서 미국에서 이처럼 12군데도 넘습니다. 낙태약도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의사들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또 다른 방법으로 다시 도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두 번째 연방대법원이 불과 얼마 전에 내린 판결은 트럼프가 너무 작다. Trump is too small 이든가요? Trump too small.
이라는 이것을 상표권으로 쓸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는데 이건 이제 보수건 진보건 9대0 쓸 수 없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변호사가 이제 다 잊으셨죠? 2016년도에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 처음으로 대선에 출마할 때 그때 정말 마르코 루비오라는 사람 떠올랐었잖아요. 플로리다주의 젊은 연방 상원의원. 지금은 트럼프 밑에 딱 포복하고 나를 좀 부디 부통령 후보로 선택을 해주세요 하고 뭐 비나이다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 가지 발언하는 것을 보면은. 그런데 이 마르코 루비오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토론을 할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르코 루비오가 좀 작다고 몸집도 작다고 리틀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리틀 마르코라고 계속 이제 놀려댔죠. 그랬을 때 마르코 루비오가 손 한번 내보라고 합니다. 손 한번 들어보라 그래요. 트럼프에게. 그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손을 이렇게 들어봤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몸집에 비해서 손이 작은 거예요. 손도 작고 또 몸집이 크니까 손이 작아 보이는 것도 있고 손이 크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손이 작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손이 작은 사람을 어떻게 놀리는지 다 알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완전히 무슨 대통령 후보 토론회가 아니라 마르코 루비오도 원래 그런 스타일로 말하는 사람은 아닌데 하도 리틀 마르코 뭐 이렇게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골리니까 한 겁니다. 손 작은 남자 뭐라고 부르는지 알지? 했더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 손을 언급했는데 손이 너무 작으면 다른 데도 작다는 그거지? 노 문제 없어. 보장해. I guarantee.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캘리포니아주의 콘코르드 좀 북가주의 스티브 엘스터라는 변호사가 딱 거기에 착안을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싫어하는 거죠. 트럼프가 트럼프 투 스몰이라는 이거를 티셔츠로 만들어야지 되겠다. 이렇게 해서 티셔츠로 만들려고 상표권 등록을 하려고 했는데 상표권 등록을 받아주는 곳에서 안 받아줬습니다. 이걸. 왜냐하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상표권 등록을 할 때 그 사람의 허락을 받아야지 된다. 이걸 트럼프가 허락을 하겠어요? 그래서 거부됐죠. 그 뒤에 법원을 척척척척 올라가서 이제 연방대법원까지 가게 된 것이고 연방대법원에선 그냥 상표권 그 담당국에서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그런 것은 동의 없이는 할 수가 없다. 물건으로 만들어서 팔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클래런스 토마스 그 대법관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스티브 엘스터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가 이게 다른 사람에게는 표현의 자유라고 하면서 그렇게 많은 권한을 주면서 이 정도의 표현의 자유도 안 주느냐 하고 이제 게임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방 대법원이 때로는 이제 이런 것들까지 판결을 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겐 정말 중요한 거죠. 뭐 미스터 스미스 goes to 워싱턴 이런 것처럼 정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사당에 가는 게 알고 계시는 것처럼 2021년 1월 6일에 의사당 폭동 사건이라고 저는 부르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반란이라고 부릅니다. 그 폭동 사건이 지금 하수인들은 전부 감옥에 갔고 형량을 뭐 몇십 년 선고받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무 일도 없어 하는 이제 이런 그 불만이 의사당 안에도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의사당 폭동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막 어디에 숨고 누구는 뭐 몇 비트만 늦었으면은 정말 어떻게 됐을지 운명이 어떻게 됐을지 그 광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알 수 없이 순간에 피신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을 다 겪은 의원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는 의사당에 처음 가는 거예요. 그 사건 이후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 새롭게 의사당에 등장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 하나는 처음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공화당에는 단합이라고 할까요? 단결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여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 그 문제로 인해서 이분 상원에서도 지금 상원에 가는데요. 오늘 뭐 하원에서도 뭐 연설한다고 하고요. 상원에서조차 트럼프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찬성표를 던진 사람들 미치 매코넬이랑 리자 머코스키랑 또 수잔 콜린스 이 세 사람은 나는 그 사람이 여기 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오기로 허락을 했고 온다고 하니까 우리가 안 가겠다고 거기에 참석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그 사람보다 지금 훨씬 중요한 미치 매코넬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의사당 폭동 사건 이후에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합니다. 폭동 사건 이후에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치 매코넬이 트럼프를 완전히 그냥 막 경멸하는 그런 표현을 하다가 얼마 전부터 약간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이 미치 매코넬도 생각을 하는 거겠죠.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를 자신의 레가시를 이제 바이든 대통령보다도 한 살이 많으니까 이미 82살인데 나를 이 레가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을 계산을 할 겁니다. 오늘 그 방에 처음으로 2021년 1월 6일 이후에 미치 매코넬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같이 있는 겁니다. 허그를 할까요? 저 이게 너무 궁금해요. 정치인들이 그런 관계에서 몇 년 동안 서로 통화도 안 하고 보지도 않다가 같은 당인데도 이건 한국의 무슨 대통령이 뭐 야당 대표를 안 만난 그 기간보다도 더 긴 거잖아요, 지금. 2021년부터 한 텀이 대통령 텀이 거의 끝나갈 때니까. 그래서 여기서 허그를 한다면 정치인이 여기서 허그를 한다던가 뭐 손을 잡는다던가 이 그 온도에 따라서 공화당의 단합과 단결 이걸 이제 계산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고 미치 매코넬은 그럼 왜 본인의 레가시를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이라도 트럼프를 받아들이는가. 이거는 트럼프 덕으로 상원 의원 본인이 원하는 사람들 뭐 재선하고 이런 것이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요즘에는 지난번 선거 중간 선거 때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 빨이 안 받았습니다. 선거에서. 그런데 이번에도 엊그제 뭐 네 군데 주에서 치러진 선거에서도 트럼프가 지지한 사람들이 모두 당선됐잖아요. 아주 안전하게. 그래서 상원이 지금 너무 다수당이 한석으로 위태위태하니까 미치 매코넬은 다시는 그 상원의 원내대표로 본인이 출마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잘 마무리를 해야지 되는 겁니다.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뭐 이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려면은 이제 그 마지막 마무리 과정에서의 트럼프에 대해서 완전히 그 등을 돌리고는 다른 의원들의 협조도 부족할 거고 그리고 본인이 예를 들어서 이제 떠나고 난 뒤에도 어떤 사람을 그곳에 심느냐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계산이고요. 그래서 미치 매코넬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뭐 주단을 깔아줄까 이걸 이제 보는 거고요. 그 주단 깔아주기를 저는 허그 안 할 것 같은데요. 허그 할까요? 안 할 것 같아요. 민망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민주주의를 해체하려는 의무를 가지고 지금 의사당에 들어서고 있네. 반란의 선동가가 범죄 현장으로 돌아온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한 말 가운데 가장 그 강한 그리고 가장 비판이 많이 들어가 있는 비판보다도 비난이 많이 들어가 있는 말 같습니다. 반란의 선동가가 반란 그 범죄 현장으로 돌아온다. 링컨이 지은 이 의사당 돔 아래 나치와 남부연합 깃발이 휘날렸는데 트럼프에 의해서 그 범죄의 주모자가 오고 있다. 헌법과 평화로운 권력 이양에 반하는 범죄였는데 의사당 폭동 사건이 파워를 놓치지 않으려는 시도였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누구에게 범죄자인가 하면 의회 멤버 막 숨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경관, 숨진 사람도 있죠. 스텝, 다친 사람들, 그리고 트라우마는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 모든 사람에 대한 범죄자가 범죄 현장에 오고 있다. 그리고 바이든 캠프도요. 이 비난 그 광고를 합니다. 번이라는 불타오르다 하는 그런 거잖아요. 제목이 30초짜리 광고인데 번, 불타오르다. 여기서 이제 막 의사당 불타오르고 하는 이런 것을 쭉 연결을 시켜서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연임되면은 의사당 폭동 사건들로 기소되고 뭐 형량도 받고 한 사람들 전부 사면하겠다고 공약을 했으니까 나라에 불을 지른 사람이 또다시 나라에 불을 지르려고 하는구나. 그때 다친 경관만 하더라도 140명이나 된다. 이게 이제 불타오르다 번이라는 바이든 캠프의 비난 광고입니다. 오늘 발표된. 그리고 나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오늘 그 목요일이죠. 내일이 생일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78살이에요. 이제는 77살이 아니라 내일부터는 78살인데 생일 지내고 나서 토요일에 디트로이트를 갑니다. 디트로이트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디트로이트에서 사시는 한인분들이 많지는 않으실지 모르지만 장사하시는 분들은 있을 것 같은데 디트로이트는 인구가 주민의 80%가 흑인입니다.
여기에 간다는 것은 최근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흑인에게도 지지를 많이 받고 히스패닉계도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 이건 바이든 것이 뺏긴다라고도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디트로이트 가서 이기겠다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뭐 아직까지 흑인 주민이 80%인 곳에서 이기겠습니까? 다만 이제 분위기를 잘 살려보겠다 하는 거고, 이런 분위기를 살릴 땐 항상 교회가 활용됩니다. 디트로이트에 있는 흑인 교회에 가서 나를 찍어야지 된다. 왜 바이든을 찍으면 안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연설을 할 테고요. 오늘 이제 나온 하나의 그 여론조사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더 힐이 한인 그 교수의 인터뷰를 실었네요. 김덕홍 박사. 우선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플로리다 애틀랜틱 유니버시티입니다. 조지아주 아니고요. 메인 스트리트 리서치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유권자의 43%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37% 바이든 대통령 지지했고요. 4월 달에는 이게 트럼프 49, 바이든 40이었거든요. 그럼 그때는 9% 차이였는데 지금은 6% 차이가 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49에서 43이 됐으니까 6%가 줄어들었고, 바이든은 40에서 37이 됐으니까 3%포인트가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그리고 그럼 그 많은 표가 어디로 갔지? 10%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에게 갔습니다. 그러면 플로리다주에서는 어쩌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표는 트럼프에게서 더 많이 나왔을 수도 있다고 추정해 볼 수는 있고요. 김덕홍 박사, 이 대학교에 여론조사를 한 플로리다 애틀랜틱 유니버시티의 조 교수시군요. 이 김 박사님은 트럼프가 여전히 앞서고 있지만 이 수치는 바이든이 약간 이제 이득을 봤다 하는 것.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것은 이 김덕홍 교수에 따르면 미국에서 변동이 가장 심한 주에서 경쟁이 지금 굉장히 치열하구나 해서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플로리다주를 넘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흑인 유권자를 넘보고 있는 것처럼 지금 그런 거거든요. 2020년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겼죠. 51%대 48%로. 그리고 이겼지만 전체 선거에서는 져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고, 2016년도에도 그 트럼프가 이기긴 했는데 그때는 49%대 47%였거든요.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2%포인트 차이로 공화당 후보를 이겼는데 4년 뒤인 2020년에는 3%포인트 차이로 이겼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론 디센티스에서 굉장히 플로리다주가 공화당색이 강해지기는 했는데 4월 달에서부터 5월 달에 오는 사이에 이렇게 트럼프가 조금 그 기반이 흔들리고 그 사이를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꽉 들어갔다. 이런 거고요. 선거인단 플로리다주도 인구 많잖아요. 30명입니다. 6월 8일과 9일 이틀 동안 했었던 여론조사 결과고, 오차 범위는 3.3%포인트이다. 이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보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융자, 홈에큐리 라인 오브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융자 나라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이제 오늘 그 주요 뉴스의 탑뉴스를 전해드리겠는데, 탑뉴스 가운데서 오늘은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를 좀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려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잠깐 상하원 분위기 조금 전해드리고요. 하원이 어제 그 메릭 갈란드 법무장관 의회 모독죄로 기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인 그 특별검사 로버트 허 특별검사와 바이든 대통령과의 인터뷰 비디오를 공개해라 하고 공화당이 요청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법무부에서는 그게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이게 당파적일 수가 있다 해서 공개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이 케이스는 기밀 문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 문서만 특별검사가 임명된 게 아니라 로버트 허 검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 당시에 이제 다 돌려주지 않았었던 그런 것, 트럼프 전 대통령과 양과 퀄리티의
얘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런 것도 자진 신고를 했고 다 돌려줬고 발견된 뒤에 그걸 이제 김일 검사가 이제 수사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제일 유명했던 것은 뭐 이 바이든 대통령의 기억력이 나쁘다 뭐 이런 얘기를 나왔던 것, 그 비디오를 공개해라 하는 것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법무부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건 의회 모독죄다 해서 완전 당파적이에요. 216대 207 공화당 다 찬성했고 민주당 다 반대했고 해서 아무튼 기소는 했습니다. 그리고 상원의 공화당은 민주당의 법안을 딱 막아버렸는데 어떤 법안이냐면 이건 연방 대법원 판사들이 요즘 너무 많이 사무엘 얼리토와 또 누구예요? 그 클레어런스 토마스가 뭐 누구에게 선물을 받은 게 클레어런스 토마스는 몇 년 동안에 한 거의 500만 달러를 받은 거예요. 드러난 것만. 그리고 아직도 120 몇 개 정도는 확인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있고 사무엘 얼리토도 뭐 클레어런스 토마스만큼 액수가 많지는 않지만 뭐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방 대법원 판사들에게 적용하는 새로운 윤리, 투명성 이런 규정을 해야지 된다 하는 법안을 민주당이 만들어서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공화당이 싹 블럭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있고 오늘 이제 주요 신문의 탑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이는 대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잠시 뒤에 경제 뉴스에서 전해드리면 되겠네요. 왜냐하면 뭐 이건 이자율이나 아니면 뭐 일론 머스크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일면에도 남침내교 어제 오늘 이틀 연례 회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여자를 목사로 하지 못하는 걸 더 단단하게 막는다. 그리고 이게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인공수정을 금지하는, 인공수정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난하는 이런 것을 뭔가 안을 채택을 할 것 같은데, 그런데 남침내교가 뭐 개신교 중에서 많고 뭐 미국에서 뭐 개신교 뭐 다 합치면 두 번째로 많고 하는 멤버가 그런 종교 그룹인데 이게 또 2024년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낙태약, 인공수정 다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인공수정에 대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조차 많은 공화당도 이거 해야지 되라고 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남침내교가 이제 복음주의자들이고 복음주의자들이면 백인이 많습니다. 흑인들도 많지만 굉장히 많지만 그리고 인공수정을 가장 많이 하는 인종이 아마 백인일걸요. 그러므로 이 남침내교에서 인공수정을 막 비난하고 뭐 이러는 것은 이게 별로 인기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2024년도 선거에도 영향이 있을 텐데 이 내용도 제가 시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자세히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마이애미 헤럴드 보니까 역시 마이애미 헤럴드답습니다. 지금 마이애미 헤럴드가요 엄청난가 봐요. 엄청난데 사진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마이애미 헤럴드의 플로리다 마이애미 헤럴드가 아니라 플로리다 남부의 홍수가 표현 자체가요 미친 강우량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미쳤다고. insane 폭우 rainfall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막 자동차가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많이 보기는 한 모습입니다만은 제가 하나 딱 보고 있는 사진은 이겁니다. 자동차가 뭐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떠다니고 하이웨이 다 닫았고 집에도 막 물이 넘치고 그렇게 insane rainfall로 사우스 플로리다가 완전히 지금 망가져 버리고 있다 하는데요. 그 길에서 자동차가 물 위에서 다니고 하는데 한 나이가 드신 분이 젊은 maybe 손주 아니면 자녀일지 모르겠어요. 자녀라고 보기에도 어린 사람을 휠체어로 보입니다. 아주 뭐 비싼 그런 휠체어가 아닌 것처럼 휠체어에 태우고 나이 드신 분이 어린 아이는 몸의 거동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론가 이제 피신을 하는 겁니다. 피신을 하는데 놀라운 것은 표정이에요. 이분들이 아직 그 물이 막 무릎까지 차오르고 이건 아니거든요. 발목 같은 거는 다 잠겼는데도 이분이 이 물살이 방향이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참 힘들겠다 보이는데 웃으세요. 무슨 두 사람이 소풍 나온 것처럼 굉장히 낙관적인 분들이신 거죠. 그래서 이 휠체어를 밀고 있는 분이나 거기에 타고 있는 젊은 사람은 소년지 보인지 어린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모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코 아래로 웃는 표정이 보이거든요. 이 사진이 저를 굉장히 사로잡아서 말씀을 드렸고 역시 플로리다답게 제일 위에는 러시아의 함대가 핵잠수함을 실은 그러나 핵무기는 없습니다. 하바나
항구에 도착을 했으니까 플로리다와 가까우니까 이거 예고가 됐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일면에 보도를 했는데 미국이 다 워치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뭐 워치하고 있다고 감시하고 있다. 워치하고 있다. 맞네요. 감시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은 이미 국방부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거 위험한 거 아니다. 그리고 원래 플로리다의 함대들이 뭐 쿠바에 많이 갑니다. 다만 타이밍이 중요한 거죠. 지금이 어떤 타이밍이에요? 미국 대통령 집안에 없고 이탈리아에 가서 G7 정상회담에 참여를 해서 러시아를 어떻게 지금 제재를 해서 우크라이나를 돕나 하는 것을 연구를 하러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딱 맞춰서 지금은 핵무기 없지만 우리 위협이 될 수 있어 하는 걸 보는 거고 미국도 아직까지는 조심할 필요가 워치는 하죠. 조심은 하지만 특별한 일은 없을 것이다. 이게 이제 플로리다주에서는 굉장히 큰 뉴스고요. 또 워싱턴 포스트는 이 내용은 전해드리지 못하겠네요. 경관이 16살 소녀를 도와달라고 했더니 성학대를 해서 그 혐의로 이제 형량을 얼마나 줄까 하는 판사가 어떤 벌을 줄까 한다는 게 나와 있고 오레곤에 살고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오레곤주의 전 주지사였던 닐 골드스미스가 사망을 했는데 참 정치 학대를 피해서 망명을 와서 오레곤주에서 주지사도 했는데 나중에는 또 14살 그 소녀를 강간하고 이런 케이스도 있었던 그분 83세로 숨졌군요. 그랬던 거의 일면 다 이 주지사 전 주지사 사망인데요. 그리고는 이제 두 가지 이슈가 남았는데 두 가지를 조금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저보다 훨씬 많이 알고 계실 분들이 많을 NBA의 레전드 제리 웨스트고 또 다른 사람은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오늘 미국의 신문은요. 이 NBA의 레전드 제리 웨스트가 사망한 것을 일면에 실지 않은 주요 신문이 거의 없습니다. 86세. 뭐 지금은 LA 클리퍼스에서 어떤 그 뭐라고 하나요? 그 고위직에 있었지만 역시 그 제리 웨스트 하면은 LA 레이커스잖아요. 코비 브라이언트하고는 또 얼마나 친했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났지만 코비 브라이언트를 딱 픽업했잖아요. 픽업을 한 사람이 이 사람이기도 하고 왜 레전드냐. 60년도에서 74년까지 한 번도 움직이지 않고 14년을 LA 레이커스에서만 경기를 했고 경기당 평균 27득점을 했고 그러니까 14번 계속 올스타 플레이어였고요. 그래서 NBA 뉴욕타임스가 뭐라고 했냐면요. NBA의 명사수다.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는 미스터 클러치라고 했고 아마 NBA 잘 아시는 분들은 전부 뭔 느낌인지 금방 다가갔을 것 같고요. 월스트리트저널은 로고 LOGO라고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NBA의 로고가 이 사람의 실루엣이잖아요. LA타임스는 NBA의 레전드, 레이커스의 설계사. 근데 이제 선수하고 나서 선수만 했습니까? 코치하고 감독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다 했죠. 이렇게 했었던 NBA 역사상 정말 그 세 번째로 2만 그 5천 점 농구 뭐 경영인이기도 하고 근데 마지막 86살로 숨지셨는데 아내가 자리를 지켰다고 하고요. 그리고 웨스트 버지니아의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제가 여기에 또 딱 마음이 끌렸어요. 왜 이러죠? 사람은 단순한 사건 가지고. 굉장히 가난해서 자녀가 많았어요. 몇 명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5번째인가 그래요. 그래서 형이 한국전에 참전을 했습니다. 한국전에 참전을 했는데 형이 숨졌어요. 전사한 거죠. 51년도에. 전사를 해서 휴전 전이죠. 전사를 해서 그때부터 이제 이 형과 남동생과 형과 이런 관계는 아주 좋을 때는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어렸을 때 짐작하시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소심하고 내성적이 됐답니다. 그랬는데 또 그 당시에는 몸집도 왜소했대요. 어렸을 때. 그래서 엄마가 운동하지 말아라 했는데 어느 날 이웃집 창고에 농구대가 다 걸려 있는 거 있잖아요. 웨스트 버지니아. 농구대가 걸려 있어서 이제 엄마가 운동은 하지 말아라 하니까 낚시를 취미로 삼았는데 너무 따분해서 딱 그 농구대를 보고 집어넣었더니 그 짜릿함. 해서 엄마가 하지 말라는 것도 결국은 했어요. 하고 나서 가까운 대학교 너무 잘하니까 아마 고등학교 때 모든 상을 다 휩쓸었죠. 너무 잘하니까 가까운 웨스트 버지니아 대학교에 갔죠. 아무튼 그리고 그 뒤에 이제 LA 레이커스 그리고 2017년도에 이제 뭐 라이벌인 클리퍼스로 이적을 해서 뭐 중요한 임원 일은 했는데 코비 브라이언트와는 어떻게 이제 친하게 됐냐면
코비 브라이언트 고등학교 때 경기를 딱 보고 나서 샤킬 오닐에게 얘기를 했답니다. 샤킬 오닐도 이제 레이커스 오기 전이었는가 보죠. 너 우승하고 싶으면 레이커스로 와라. 내가 기둥이 될 만한 그런 아이를 영입할 거다. 그래서 코비 브라이언트가 숨졌을 때 이 그 NBA의 레전드가 제리 웨스트가 완전히 막 오열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튼 그 한 분야에서 이렇게 일을 잘 하고 그렇게 간 사람에 대한 그런 그 경의의 표시로 오늘 미국의 모든 신문의 일면에는 야, 이거 1972년도에 제리 웨스트, 어우, 너무 멋지네요. 지금의 모습이 조금 있기는 하는데, 머리 흘러내리지 않도록 단정하게 막 기름으로 쫙 이렇게 머리 발라서 그런 것 있고요. 아무튼 그런 뉴스 있고, 그리고 휴스턴 크로니클도 역시 그 동네에 맞게 사망 뉴스를 전했기 때문에 전해드리는데요. 휴스턴의 싱어송라이터가 숨졌다. 제가 그 싱어송라이터의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마크 제임스네요. 마크 제임스인데 노래는 알죠. You are always on my mind. 그 송라이터 작사가가 숨졌다는 내용이 있고 다시 이제 이 섹션 마지막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로스앤젤레스에 자녀가 단위 있고 하셨던 분들 얼마나 많겠어요. 재학생이 뭐 46,000 거의 47,000명 정도. UCLA요. 로스앤젤레스가 아니라 UCLA 하니까 어제 이제 오후에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이제 저녁 뉴스부터 자세히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플리오 프랭크라는 플리오 이글레시아스와 마찬가지로 플리오 프랭크라는 차기 UCLA 총장이 결정이 된 거예요. 근무는 2025년 1월부터 합니다. 현재는 마이애미 대학 총장이에요. 마이애미 대학교에서 2015년부터 총장을 했는데 이분이 왜 중요하냐면 우선 멕시코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독일계 유대인인 겁니다. 그때 막 나치를 피해서 멕시코로 도망온 거죠. 지금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이제 부모님들 그런 이민의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그쪽에서 쭉 멕시코로 흘러온. 그렇게 해서 멕시코에서 자랐고 멕시코에서 학위도 받고 그리고 멕시코에서 보건부 장관도 지낸 그런 사람이거든요. 라티노죠. 분명히 라티노면서 스페니쉬 하니까 히스패닉계이기도 하고 UCLA가 공립대학교 가운데서 가장 좋은 공립대학교에 속합니다. 미국 그 좋은 공립대학교 가운데서 최초로 라틴계 총장이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70세고요. 글로벌 보건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지금 대학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게 돈입니다. 어느 대학교나. 이게 매일 우선이 돼서는 안 되는데 그거 너무 잘했고요. 마이애미하고 하버드 대학교에 있었을 때 그리고 지금 특히 이제 이번에 진 블럭 현재의 총장이 물러나게 되는 원인 가운데 하나도 이스라엘계와 친팔레스타인계 뭐 이런 학교에서의 시위 뭐 대응을 잘 못했고 이런 부분들도 있지 않겠어요? 이 사람은 그 유대계에 대해서 반유대적인 그 입장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본인이 그 부모가 나치를 피해서 독일에서 멕시코로 가서 그렇게 살아오다가 이제 미국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애미 대학교에서는요. 이번 이 이스라엘 친팔레스타인 시위 때에 학생들이 캠프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마이애미 대학교도 학생도 엄청 많고 물론 플로리다주는 조금 보수적이기는 하지만 이분이 그렇다고 뭐 시각이 보수적인 것도 아니에요. 마이애미 대학교의 총장이었지만 그 파클랜드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학생들이 총기 규제해야지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분은 야 침묵하는 것보다 훌륭하다 하고 본인의 의견도 내고 하신 분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아무튼 그래서 마이애미 대학교에서는 마이애미 대학교가 내년이 이제 100년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 100주년을 기념을 해서 25억 달러를 기금을 모금을 했다고 하고 하버드 공중보건대학교에서도 학장을 지내는데 그때도 전에 비해서 뭐 4배 기금을 많이 모았다고 하고 본인은 뭐 90 몇만 달러 거의 100만 달러 되더군요. UCLA 총장으로서 연봉이 이것도요. 마이애미 총장 연봉보다 작아요. 엄청 많이 작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분들은 돈을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마이애미 대학교에서 196만 달러를 받았는데 이거 UCLA를 꿈의 대학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에게도 꿈의 대학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무튼 왔고요. 그리고 멕시코 사람들이 말하자면 본인의 부모, 가족이 난민이었는데 그 난민 가족이 성공할 수 있도록 포용적인 것, 관대함
이런 거 보여준 거 너무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분이 이제 글로벌 건강 여기에 포커스를 두겠죠. 집안이 4대째 의사랍니다. 79년도에 멕시코 대학교에서 국립대학교에서 의학 박사 받았고 그리고 이제 미시건 대학교에서 또 뭐 석사 뭐 박사 학위도 다 받았습니다. 비센테 박스 불과 얼마 전이잖아요. 그때 이제 보건부 장관을 멕시코에서 했고요. 가족 계획, 뭐 피임 확대 이런 것을 무척 아무튼 많이 하는 좀 지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경제학자와 결혼했고요. 2명의 자녀가 있고 그런데 아니 훌륭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부지런해요. 동화책도 쓰고요. 취미는 뭐 오페라, 축구 엄청 좋아하신답니다. 그리고 진 블럭 현재 총장은 이제 뭐 교수로 돌아가죠. 17년 동안 UCLA에 있었고요. 아무튼 미국 뭐 최고 거의 그런 규모의 UCLA의 첫 번째 라틴계 그것도 멕시코 태생의 총장이 탄생했다. UC 평의회는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잠시 뒤에 일론 머스크 말씀 좀 드려야지 되겠네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뭐 많은 그 매체에서 사실은 그 일면에 두 가지를 경제 뉴스를 실었는데 하나는 연방준비제도가 어제 이자율을 인하하지도 않았고 예상대로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발표가 나오고 조금 있다 또 나오고 있는데 최종적인 것은 올해에 어쩌면 이자율을 한 번만 내릴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거 하나입니다.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거기에 꼬리표를 조금 붙이고 싶거든요. 왜냐면 지금 이제 반년 남았는데 현재로서는 물론 현재로서는이라는 얘기입니다. 현재로서는 한 번만 내릴 수도 있다. 그게 9월이 될 수도 9월 달에 대해서도 지금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50대 50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어쩌면 9월을 넘길 수도 있다가 조금 더 높아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자율을 뭐 원래 예정됐던 대로 4번 내린다. 이거는 이제 완전히 없어진 겁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어제 나왔던 내용들까지는 어제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안쪽에 보도를 했었던 건데 일론 머스크가 뭐 이 사람이 아이가 10명인 사람이잖아요. 결혼은 몇 번 안 했어요. 결혼은 몇 번 안 했는데 심지어는 무슨 회사 직원에게 뭐 말하자면 그냥 내 아이만 낳아달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그랬다는 보도가 나왔고 우선 레이티스트부터 전해드리자면은 일론 머스크가 뭐 많이 하잖아요. 테슬라도 하고 X도 있고 스페이스 X도 있는데 스페이스 X 전 직원 남자 4명 여자 4명이 이 사람이 성학대, 성추행 그리고 차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이유로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를 했는데 그 고소하는 내용이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었다.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 하면 막 해고해버리고 한다는 건데 스페이스 X에서 여성과의 월스트리트저널 표현이면은 스페이스 X가 회사와 뭐 어떤 여성과에 있어서의 그 관계 같은 것을 다 허물어 버렸다. 적어도 2명의 직원과 성관계를 가졌고 그 중에 한 명은 인턴이었는데요. 대학교 다닐 때예요. 인턴인데 그 인턴과 성관계를 가졌고 그리고 그 인턴을 아주 그 높은 고위직에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일을 잘하긴 하지만 저렇게 고위직에 뭐 이럴 거는 아닌데 이렇게 했고 그리고 그 인턴이 뭐 대학교를 졸업하니까 어디 뭐 다른 섬에 막 초대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랬다 하는 것.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부하 직원도 일이 끝났는데도 막 계속 이메일 보내고 뭐 집으로 오라고 하고 뭐 집으로 가고 그런 거. 아니면 스페이스 X에서 자기 바지를 내리고 그리고는 무슨 뭐 승무원에게 마사지를 하라고 성적인 마사지를 하라고 성관계를 요구를 한다던가 에로틱한 마사지죠. 결국은 이제 이 사람은 25만 달러 받고 회사 그만뒀습니다. 아이를 낳아달라고 한다던가 해서 여성을 이제 이 고소를 한 스페이스 X에서 전 직원들 그 고소를 한 8명은 여성들은 브레이지어 사이즈로 평가를 한다. 이건 성적인 대상으로 오브젝트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음란한 성적인 농담으로 직장물을 CEO라는 사람이 맨날 흐려놓고 동물의 왕국 같다. 스페이스 X가.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을 하면은 해고당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게 확인이 됐으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테슬라의 주주들은 지난번에 1월 달에 델라웨어 그 판사가 기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투표를 해서 일론 머스크에게 돈 주는 거예요. 최대 뭐 어디는 450억 달러라고 하고 560억이라고 하는데 560억 달러가 맞는 것 같아요. 560억 달러 페이 패키지죠. 이걸 승인을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그리고 우리 그 뭐 본사를 텍사스로 이전해 주는 것도 너무 고맙다. 좀 전에 건 스페이스 X 얘기고 이건 이제 테슬라 얘기예요. 자동차로 돌아와서. 해서 이거 너무너무 고맙다 하고 이제 X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잘 모르겠어요. 법원이 일단 델라웨어 법원이 막았잖아요. 막은 것에 대해서 이사회가 다시 투표를 해서 이 사람에게 돈을 이렇게 많이 줄 수 있나?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전문가들이 취재를 해서 뉴스가 나오겠죠. 그리고 더 힐의 보도인데 제가 비밀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저는 디즈니랜드를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가보고 싶지 않았었어요. 사람들 디즈니랜드 식구들 다 가고 친구들 오면 디즈니랜드 문 앞까지 데려다 주긴 했는데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한번 가봤네요. 타는 거 놀이기구 너무 무서워하기도 하고 만들어 놓은 건 다 그냥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안 갔는데 이 디즈니랜드의 자녀를 데려가기 위해서 부모가 거의 $2,000의 빚을 진다 하는 조사 결과입니다. 이것은 이제 플로리다 올랜도를 얘기를 하는 건데 랜딩 트리라고 뭐 융자해주고 하는 그런 회사죠. 여기서 조사를 한 건데요. 거의 $2,000입니다. $1,983 평균 아이 한 명당 디즈니스 관련 빚이 $1,983 45% 부모가 디즈니 관련 빚이 있답니다. 그런데도 부모님들은요. 참 후회 없다고. 왜냐면 아이들이 좋아했으니까. 그 선택에 대해서, 기억에 대해서 그 돈을 지불한 것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플로리다 월트 디즈니에 가서 그러면은 어디서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는가? 한 명당 1,900 얼마야. 뭐 비행기 타고 가면 그렇겠죠? 근데 65%가 예상하지 않은 음식값. 왜 있죠? 핫도그 하나에 얼마하고 뭐 이런 거. 그리고 교통비, 항공료를 포함해서 48%, 숙박비, 호텔, 모텔 다 합쳐서 47%. 할인을 활용을 했는데도 비싸다. 이런 선생님이 아니라 제가 어제 선생님 나오는 미니 시리즈 드라마를 2편 봤더니 선생님 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오네요. 그래서 그런데도 어린 시절을 그 아이와 함께 그 경험을 하는 거. 빚을 지더라도 그 느낌, 메모리를 선택을 하는 부모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죠. 항상 뭐 디즈니랜드에만 그렇겠어요. 미리미리 계획하라는 겁니다. 저금을 미리미리 휴가 저금을 하고 그리고 어디에 가서 돈을 지출할 때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디즈니랜드 여행할 때 가장 나에게 중요한 게 뭔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호텔에 돈을 펑펑 쓰고 먹는 것은 그냥 도시락 먹는 사람, 나쁜 호텔에서 잠만 자는 건데 뭐 하면서 아주 좋은 식사를 하는 사람, 큰 기쁨을 주는 곳에 돈을 많이 쓰고 현명하게 지출하고 미리 저축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미국 대통령이 지금 G7 정상회담에 갔는데 G7이라는 국가 자체가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잖아요. 부자 나라들이 뭐 세계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들을 서로 의논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젤렌스키 가난한 국가에 속하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도 초대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슈니까 그렇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마찬가지고 아프가니스탄이 아니라 아프리카의 기후 변화를 기후 변화 정도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기후 비상사태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리고는 이제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회의를 할 텐데 미국으로서 미국이니까 미국 입장을 보면은 이게 선거 전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 같은 것을 조금 줄여볼 수 있는 방안을 여기서 딱 그 매듭을 짓고 오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러시아 지금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장담하고 있잖아요. 뭐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우크라이나를 지네 나라도 아닌데 언제까지 돕겠어? 지칠 거야.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스태미너를 유지하고 있어. 이걸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은행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여러 기관이 러시아 지금 뭐 제재 당연히 하고 있고요. 그 뭐 제재하는 돈의 이자로 우크라이나에게 뭐 융자를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은행이 그 러시아의 군사 관련 군 산업 단지뿐만이 아니라 러시아 전체를 제재 대상으로 확대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그 의논이 조금 있답니다. 그런 것이니까 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으로서는 정말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 7개 국가가 결정적인 결정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뭐 바이든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또 만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G7 정상들이지만 가장 약한 포지션에서 선거를 치르는 사람. 대표적으로 임마누엘 마크롱 아니면 또 우리 바이든 대통령 이런 사람들 또 누가 있나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또 관련 뉴스로는 국제형사재판소가 벤자민 네탄야후를 전범으로 이제 기소해야 된다고 영장 청구하고 했잖아요. 그 판사가. 근데 그 국제형사재판소가 러시아에 대해서도 마리우폴 처음에 전쟁이 일어나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 마리우폴을 완전히 러시아군들이 포위를 했었잖아요. 2022년도에 2월 24일에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85일 동안을 완전히 포위를 했답니다. 아이를 낳으려는 임산부도 들것에 실려나가고 폭탄을 던지고 해서 이걸 전쟁 범죄라는 거죠. 고의적으로 포위를 해서 이건 사람들을 굶어 죽였다는 겁니다. 고의적으로. 기온이 당시에 한 화씨 14도 정도 됐는데 섭씨로 뭐 10도, 14도 아무튼 그 정도 됐는데 화씨로 14도예요. 전기도 안 주고 가스도 안 주고 물도 공급하지 않고 굶겨서 씨를 말리기 작전을 했다. 이런 이제 그런 것으로 지금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뭔가를 지금 하는 것 같고요. 저는 이럴 때 보면은 참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또 G7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하나가 주최국인 이탈리아의 조지아 멜로니가 이런 때는 이제 라임라이트 받는다고 하잖아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융자 홈에큐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자라는 융자나라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방송됩니다.